감히 내 손자를 건드려 니놈이 아직 명동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그저 패지나 줍는 치매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할머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 기업 태산건설의 본사 앞. 그 으리으리한 대리석 건물 앞에는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천막 하나가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막 안에는 몇 달째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거리에 나앉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절망에 찬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장한 청년이 있었어요. 28살의 강철이었습니다. 강철은 며칠을 굶은 듯 퀭한 얼굴이었지만 두 주먹만큼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꽉 쥐고 있었지요. 병상에 누워 계신 양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했지만 돌아온 건 태산건설의 차디찬 부도 통보뿐이었거든요. 강철은 우리도 사람이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강철의 피 맺힌 절규는 무심한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대의 검은 승합차가 헤드라이트를 번뜩이며 천막 앞을 에워쌌습니다. 기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무장한 검은 정장의 사내들 5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산건설 최만수 회장이 고용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명 높은 용역 깡패들이었지요. 그 깡패 무리를 이끄는 자는 얼굴에 흉측한 칼자국이 난 두목, 박두칠이었습니다. 박두칠은 비도 오는데 여기서 무슨 궁상 맞은 짓이냐며 최만수 회장님 심기가 불편하시니 당장 이 쓰레기장을 다 밀어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말릴 틈도 없는 기습이었습니다. 박두칠의 부하들은 노약자 가릴 것 없이 무자비하게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 강철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며 눈이 뒤집혔습니다. 강철은 맨주먹으로 강목을 든 깡패들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퍽퍽 몇 놈이 강철의 주먹에 나가떨어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6명의 사내가 강철을 에워쌌고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됐지요. 청년 강철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아스팔트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 처참한 지옥도를 불과 50m 떨어진 도로 맞은편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젖은 종이박스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70대의 오막내 할머니였어요. 오막내 할머니는 달동네에서 소문난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동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지요. 동네 불량배들이 리어카를 걷어차고 침을 뱉어도 그저 해의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불쌍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저 멀리 피투성이가 되어 얻어맞는 청년. 강철을 보는 오막내 노파의 흐릿한 눈동자가 기이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편 강철은 이제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시야가 붉게 물들었지요. 깡패 두목 박두칠이 쓰러진 강철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박두칠의 손에 들린 차가운 쇠파이프가 강철의 정수리를 향해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번 일격이면 청년의 목숨은 끝이었습니다. 두목 박두칠은 잔인하게 웃으며 다음 생엔 태산그룹은 쳐다도 보지 말라며
쇠파이프를 온 힘을 다해 내리꽂았습니다. 순간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쇠파이프는 청년의 머리가 아닌 갑자기 어디선가 몸을 던진 깡마른 노파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지요. 치매 노파 오막내가 본능적으로 청년 강철의 몸을 감싸 안은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오막내와 강철의 몸이 동시에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강철의 찢어진 작업복 셔츠가 북하고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강철의 벌거벗은 어깨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흉터 하나가 오막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머리가 2개 달린 뱀이 서로를 휘감고 있는 듯한 기괴한 모양.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25년 전 불길 속에서 뜨겁게 달궈진 쇠붙이에 대어 생긴 쌍두사 문양이었습니다. 오막내의 눈동자가 그 흉터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70평생, 아니 정확히는 기억을 잃어버린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뛴 적 없던 그녀의 핏줄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저 흉터, 저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25년 전 오막내의 눈앞에서 불타는 차와 함께 사라졌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하나뿐인 친손자 도진의 어깨에 있던 바로 그 화상 흉터였던 것입니다. 치매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던 오막내의 뇌세포에 수만 볼트의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지워졌던 그녀의 진짜 과거가 해일처럼 밀려왔어요. 그녀는 그저 폐지나 줍는 노망난 노인네 오막내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돈이 도는 곳이라면 그녀의 허락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었던 명동 사채시장의 전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재벌 총수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대한민국 지하 경제의 황제, 바로 철혈의 오막내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과 장부를 탐내 손자를 납치하고 자신을 절벽으로 밀어버린 배신자의 얼굴. 지금 저 깡패들을 시켜 제 친손자 도진을 짓밟고 있는 자. 바로 태상그룹의 현 회장, 최만수. 과거 오막내가 거두어 키웠던 게 최만수였습니다. 청년 강철은 죽은 줄 알았던 오막내의 친손자 도진이었던 겁니다. 깡패 두목 박두칠은 재수없게 무슨 노인네가 끼어드냐며 짜증을 내곤 부하들에게 어서 노인네를 치우고 청년의 숨통을 끊어버리라 명령했습니다. 박두칠이 오막내를 끌어내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오막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백발 사이로 드러난 노파의 눈빛. 조금 전까지의 초점 없던 흐리멍덩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서슬 퍼런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지요. 그 소름 끼치는 눈빛에 수많은 사람을 쳐봤던 깡패 두목 박두칠마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막내 회장은 아주 낮고 소름 끼치게 차가운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그 더러운 손, 내 새끼 몸에서 떼라고 말입니다. 노파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폐지 줍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세계를 통치하던 여왕의 포효였습니다. 오막내는 피투성이가 된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어요. 25년의 한을 풀 시간, 자비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막내 회장은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서늘한 어조로 다짐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 도진아. 고생했다. 이제 이 할미가
저놈들 뼈다귀 하나까지 씹어 먹어주마. 최만수, 내 놈의 제국을 지옥불에 던져주마.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의 거물, 명동의 오 회장이 마침내 그 잔혹한 눈을 뜬 밤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밤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산건설 앞을 피로 물들였던 용역 깡패 두목 박두칠과 그 부하들은 결국 노파 오막내를 건드리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일개침의 노인인 줄만 알았던 노파의 눈빛에서 수천 명의 목을 베어본 듯한 섬뜩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두칠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기이한 공포에 휩싸여 부하들을 이끌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깡패들이 사라진 뒤 오막내 할머니는 으스러진 자신의 어깨뼈에서 전해지는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된 손자 강철을 들쳐 업었습니다. 깡마른 70대 노구의 몸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막내는 강철을 업고 미로처럼 얽힌 달동네 빈민가 구석, 자신이 지난 10년간 숨어 지내던 폐기물 수집장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에 손자를 눕힌 오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강철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하나뿐인 내 핏줄 도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손자가 저주스러운 배신자 최만수의 밑에서 개처럼 얻어맞고 있었다는 사실에 오막내는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지금 당장 최만수의 목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막내는 잠든 손자의 이마를 한번 쓸어내리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달동네 어귀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던 동전들이 덜그럭거리며 전화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누르는 번호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령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딱 3번 울리자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막내는 빗물에 젖은 수화기를 고쳐 잡으며 25년 만에 지하 세계의 암호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나다. 태백산맥의 검은 호랑이가 긴 잠에서 깼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쨍그랑하고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암호는 과거 명동 사채시장의 전설, 오막내 회장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극비의 확인용 구호였습니다. 곧이어 수화기 너머에서 끄끄거리는 사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막내 회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뭐냐? 일광, 이 늙은이 아직 안 죽었다. 지금 당장 명동 옛 식구들 전부 소집해라. 주소는 불러줄 테니 1시간 안으로 튀어와. 오막내의 전화 한 통에 그날 새벽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지하 경제가 통째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사내는 현재 대한민국 사채시장과 기업 사냥개를 주름잡고 있는 최고 실세 일광금융의 천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과거 오막내 밑에서 구두를 닦으며 금융을 배우던 그녀의 가장 충직한 수족이었지요. 정확히 1시간 뒤 쥐새끼들만 돌아다니던 서울 변두리 빈민가 폐차장 진입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한 대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마이바흐와 벤츠,
롤스로이스 세단 30여 대가 진흙탕을 가르며 일렬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검은 돈을 좌지우지하는 굵직한 거물들이 비오는 진흙탕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일광금융 천태산 회장을 필두로 동대문 상권의 지배자 배동팔 사장, 부산 항구 밀수계의 대부 장대포까지 과거 오망래의 그늘 아래서 성장했던 전설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거물들은 허름한 컨테이너 앞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왜소한 노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있는 초라한 노파.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전설의 눈빛은 한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천태산 회장이 빗물이 고인 진흙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수억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거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 노파의 발밑에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오망래 회장님, 큰 형님을 뵙습니다. 거친 사내들의 목맨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회장들이 폐지 줍는 노파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기막힌 광경이었습니다. 천태산 회장은 오망래의 거친 발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최만수 그 배신자 놈이 형님을 죽인 줄만 알고 25년 동안 복수의 칼만 갈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오망래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천태산 회장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툭 쳤습니다. 사내놈이 청승맞게 울긴. 일어나라. 오늘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건 슬픈 과거사나 늘어놓자고 부른 게 아니다. 내 피부치를 찾았다. 내 손자 도진이가 살아있었다. 그 말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거물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큰 형님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말에 사내들의 피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오망래 회장은 날카로운 독수리 같은 눈으로 수십 명의 거물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내 손자놈이 태산그룹 최만수 그 개새끼 발밑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태산그룹, 그 회사 원래 내 돈으로 세운 회사 아니냐. 내 돈으로 세운 회사에서 내 새끼가 짓밟히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본다. 오망래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천태산 회장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25년 동안 스위스 은행 비밀 금고에 묵혀두었던 내 비자금 3조 원. 오늘부로 전부 봉인 해제한다. 피를 보는 천박한 짓거리는 하지 마라. 우린 돈을 만지는 장사꾼들 아니냐. 돈으로 저놈들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서 말려 죽여라. 내일부터 태산그룹 주식 시장에 나오는 대로 바닥까지 다 쓸어 담아. 그리고 최만수의 돈줄이란 돈줄은 모조리 다 끊어버려라. 명 받들겠습니다, 형님. 오망래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허름한 빈민가 골목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전쟁터의 사령부로 변했습니다. 거물들은 즉각 무전기와 위성전화를 꺼내들고 전 세계의 차명 계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에 도취해 있던 태산그룹 최만수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붕괴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골아떨어졌습니다. 마침내 25년을 잠복해 있던 명동의 거대 자본이 최만수의 목을 베기 위해 거대한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압도적인 피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울 여의도 증권가는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태산건설 최만수 회장은 펜트하우스에서 여유롭게 최고급 위스키를 음미하며 아침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간밤에 일어난 태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져 강제 해산되었다는 단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거슬리던 파리떼를 치워버렸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뒷골목에서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전 9시 정각, 주식시장을 알리는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전대미문의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태산그룹의 주식을 시장가로 무자비하게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매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와 홍콩, 뉴욕을 거쳐 들어온 정체불명의 거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연합하여 태산그룹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일광금융 천태산 회장의 지휘 아래 오막내 회장의 비자금 3조 원이 폭탄이 되어 태산그룹의 심장부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태산그룹의 주가는 반 토막이 났고 30분이 지나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의도 객장은 패닉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으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주가 폭락을 신호탄으로 최만수 회장의 돈줄이었던 시중은행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산그룹의 모든 대출을 동결하고 원금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사채시장의 자금줄 역시 단숨에 끊겼습니다. 태산그룹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금융 포위망이 작동한 것입니다. 최만수 회장의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가가 하한가를 쳤고 외국계 자본이 우리 그룹 지분을 적대적 인수합병 수준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래 은행마저 우리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최만수 회장의 손에서 최고급 크리스털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당장 정관계 인맥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평소 그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먹던 국회의원과 장관들은 이미 태산그룹을 손절한 듯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거대하고 잔혹한 금융 폭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당장 찾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시각 태산그룹이 피바다로 변해가고 있을 때 서울 외곽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최고급 비밀 안가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밤새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청년 강철이 눈을 떴습니다. 어제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던 차가운 진흙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하고 웅장한 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강철의 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한복을 입고 백금 지팡이를 짚은 기품 있는 노부인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는 그 노부인은 놀랍게도 어제 깡패들의 쇠파이프를 온몸으로 막아주었던 치매 노파 오막내 할머니였습니다. 강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오막내 회장은 뚜벅뚜벅 걸어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가슴속에 피눈물로 봉인해 두었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강철아, 아니 도진아. 잘 듣거라. 너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핏줄이다. 25년 전 저 탐욕스러운 최만수라는 짐승이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너희 부모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5살이던 너를 불타는 차 안에 가두었었다. 나는 널 구하려다 놈들의 손에 절벽에서 떨어져 기억을 잃은 채
지금까지 짐승처럼 살아왔다. 내 어깨에 새겨진 그 쌍두사 흉터, 그게 바로 그날의 끔찍한 증거다. 강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던 어린 시절의 화마 속 기억, 매캐한 연기와 부모님의 비명, 그리고 얼굴에 칼자국이 난 사내의 웃음소리. 그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수, 평생을 밑바닥에서 흙먼지를 먹게 만든 장본인.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할머니를 미치게 만든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강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지독한 분노, 살기를 머금은 짐승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에서 우두둑하는 뼛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최만수 그놈의 목을 물어뜯어버리겠습니다. 오막내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시시한 복수는 밑바닥 건달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는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놈이 평생을 쌓아 올린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게 만들 것이다. 놈을 이 바닥의 가장 밑바닥 쓰레기로 만들어주마. 너는 오늘부터 막노동꾼 강철이 아니다. 내 손자 도진이, 그리고 장차 이 대한민국의 돈줄을 쥐고 흔들 태상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오막내 회장이 손뼉을 2번 치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양복 재단사와 헤어 디자이너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 뒤 방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온 사내의 모습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더럽고 해진 작업복을 벗어 던진 강철, 아니 도진은 완벽한 제왕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최고급 수트가 그의 넓은 어깨를 감쌌고 헝클어졌던 머리는 말끔하게 빗어 넘겨 강렬한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뒷골목 일용직 노동자의 비굴함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거대한 기업을 집어삼킬 젊은 포식자의 날 선 카리스마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오막내 회장은 자신의 젊은 날을 그대로 빼다 박은 손자의 모습을 보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막내 회장은 백금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내리치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도진아, 이제 사냥을 시작하자꾸나. 내 첫 번째 먹잇감은 바로 최만수의 숨통인 태상건설의 주주총 회장이다. 드디어 그림자 제국의 황태자가 수조원의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해 복수국은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하던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최만수 회장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이미 무덤처럼 싸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수입산 담배 연기가 자욱한 서재 안에서 최만수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정관계 거물들은 최만수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10년 넘게 자신의 뒤를 봐주던 검찰총장마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줄이 막히자 그를 떠받치던 권력의 카르텔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최만수 회장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감히 재계 서열 1위의 태상그룹을 이렇게 단숨에 사냥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이 정도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음을 깨달은 최만수 회장은
마지막 금기를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법과 금융이 통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폭력과 살인뿐이었습니다. 그는 비밀 금고에서 현금 50억 원이 든 거대한 돈 가방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더러운 사냥개, 용역 깡패 두목 박두칠을 호출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온 박두칠은 며칠 전 태산건설 앞 시위 현장에서 보았던 그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 밤 치매 노파에게서 느꼈던 기이한 살기 때문에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최만수 회장은 박두칠의 얼굴에 현금 다발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열릴 주주총회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그리고 여의도 바닥을 다 뒤져서 지금 내 회사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놈들의 본거지를 찾아내. 그 새끼들 모가지를 다 따오면 이 50억 원에 100억을 더 얹어주마. 내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피비린내 좀 나는 게 대수냐. 다 죽여버려. 박두칠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150억 원. 뒷골목 건달로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돈 냄새 앞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박두칠은 전국의 행동대장들을 소집해 야구 방망이와 회칼로 무장한 300명의 조폭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여의도 증권가 주변을 이잡듯 뒤지며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두칠은 자신들이 찾던 배후 세력의 아지트로 의심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명동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8층짜리 건물.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그곳으로 매일 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그날 새벽 박두칠은 300명의 깡패들을 이끌고 그 건물을 기습했습니다. 셔터 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쳐들어간 박두칠과 부하들은 당장이라도 숨어있는 놈들을 썰어버릴 기세로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1층 로비에 불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 박두칠 일당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겁먹은 금융 브로커들이 숨어있는 비밀 아지트가 아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열을 맞추어 서 있었습니다.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예 경호원들이었고 그들의 수는 박두칠이 끌고 온 300명보다 2배는 더 많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늑대 무리 한가운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똥개들의 꼴이었습니다. 소파 중앙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광금융의 천태산 회장이었습니다. 천태산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최고급 시가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뒤 하얀 연기를 박두칠의 얼굴에 내뿜었습니다. 너희들이 찾던 쩐주가 나다. 이 시건방진 쓰레기들아. 박두칠은 눈앞의 남자가 대한민국 지하 경제의 1인자 천태산 회장임을 단박에 알아보고는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최만수 회장 따위가 감히 이 거물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단 말인가. 천태산 회장은 비릿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거대한 여행용 가방 10개를 박두칠의 발밑에 쏟아부었습니다. 싸아 하는 소리와 함께 1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 다발이 로비 바닥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자그마치 현금 300억 원이었습니다. 최만수 회장이 약속한 금액의 2배였습니다. 천태산 회장이 나지막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태산건설 앞에서 내 놈들이 쇠파이프로 후려치려 했던 그 노인네.
그분이 바로 나 천태산의 큰 형님이자 명동 사채시장의 전설인 오막내 회장님이시다. 내 놈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분의 용안을 뱉고도 살아남은 것을 조상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선택해라. 내일 아침 한강 바닥에 시멘트 공구리가 되어 가라앉을 텐가. 아니면 저 돈 300억을 나눠 먹고 너희들의 옛 주인인 최만수 그 배신자 놈의 목줄을 끊어버릴 텐가. 박두칠의 부하들 눈이 뒤집혔습니다. 을이란 애초에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달라지면 의리의 대상도 바뀌는 법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깔린 300억 원의 현금산을 본 순간 300명의 깡패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천태산 회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박두칠 역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처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최만수 그 악질놈의 사지를 제가 직접 찢어발기겠습니다. 절대 자본 앞에 최만수 회장의 마지막 수족들이 허무하게 잘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폭력은 돈을 이길 수 없었고 더 큰 돈 앞에서는 알량한 충성심 따위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막내 회장의 비밀 안가. 최고급 슈트를 입은 도지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최만수 회장의 주식 지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오막내 회장이 다가와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진아, 이제 최만수 놈에게는 돈도 권력도 심지어 놈을 지키던 개들까지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 놈은 완벽한 알거지가 된 채 철저히 고립되었다. 이제 내가 직접 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차례다. 도진은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로 모니터 속 최만수 회장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사냥감의 목을 물어뜯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태산그룹 주주총회장은 최만수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5년의 한을 품고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그림자 제국의 황태자가 적의 심장부로 화려하게 입성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피를 말리는 자본의 전쟁터에서 가장 통쾌하고 압도적인 복수국의 피날레가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산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1층 대강당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와 성난 소액 주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주가 대폭락으로 인해 장내에는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듯한 험악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 의장석에 앉아있는 최만수 회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요. 어젯밤 거금 150억 원을 주고 고용했던 조폭 두목 박두칠로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박두칠이 배후 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승전보를 가져오리라 믿었건만 아침이 되도록 전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애써 불안감을 짓누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우리 그룹의 주가가 흔들렸으나 저 최만수가 모든 경영권을 방어해낼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최만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에 거대한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던 5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문턱을 넘어선 자들은 주주들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귀에 무전기를 꽂은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 수십 명이 거친 발소리를 내며 강당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선두에 선 것은 어젯밤 연락이 끊겼던 깡패 두목 박두칠이었습니다. 최만수 회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박두칠이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경호를 하러 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최만수 회장은 단상 위에서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박 사장, 수고했네. 어서 이리 와서 여기 있는 소란스러운 기자들과 잡상인들부터 싹 다 끌어내. 하지만 박두칠은 최만수 회장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는 단상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부하들을 시켜 강당 중앙의 통로를 순식간에 확보했습니다. 기자들을 양옆으로 밀어내고 만들어진 길 마치 황제의 행차를 기다리는 붉은 카펫과도 같은 그 길 양옆으로 수십 명의 사내들이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힌 채 도열했습니다. 장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500여 명의 시선이 집중된 그 열린 문 사이로 마침내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은 백금 장식이 박힌 지팡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최고급 흑색 한복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과 동시에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압도적인 살기를 내뿜는 노파 바로 명동 지하세계의 절대자 오막내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탈리아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청년 도진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작업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던 일용직 노동자의 비굴함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당 중앙을 가로질러 뚜벅 뚜벅 걸어오는 오막내 회장의 백금 지팡이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뚫고 거대한 북소리처럼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태산건설 앞 쓰레기장에서 비를 맞으며 리어카를 끌던 그 초라한 노파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숨은 지배자다운 감히 눈을 마주치기조차 두려운 절대적인 위험이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선 청년 도진의 등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피를 토하던 비루한 청년의 모습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수트핏과 날카로운 눈빛,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식자의 아우라는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부활하여 제 발로 적의 심장부를 밟으러 온 두 명의 황제 같았습니다. 단상 위 의장석에 앉아있던 최만수 회장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최만수 회장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오막내 회장이 그것도 25년 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기세를 뿜어내며 살아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저 남자는 며칠 전 자신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하청업체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귀신을 본 듯한 공포가 최만수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온 오막내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막내 회장은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단상 위에 최만수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오막내 회장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25년 만이구나, 만수야. 내 놈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돈으로 쌓아 올린 이 더러운 왕좌가 제법 아늑했더냐. 낮고 조용했지만
그 목소리는 수백 명이 모인 강당 구석구석까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소름 끼치는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쥐며 애써 허세를 부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미친 노인네와 저 건달놈 당장 끌어내. 박두칠, 내 놈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쓰레기들을 치우지 못해. 최만수 회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단상 아래에 도열해 있던 깡패 두목 박두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두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최만수 회장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더 큰 돈을 쥐어준 주인을 향한 가장 천박하고도 확실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최만수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방패막이마저 뚫렸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경호실장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 역시 그림자처럼 뒤에 서 있을 뿐 최만수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산그룹의 모든 수족들은 천태산 회장의 막대한 자금력 앞에 매수당한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오막내 회장의 뒤쪽에서 커다란 여행용 금고 2개를 든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일광금융의 천태산 회장이었습니다. 천태산 회장은 최만수 회장의 발밑에 금고를 집어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며 안에서 엄청난 양의 주권 양도 증서와 위임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태산 회장이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장내의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양반들 똑똑히 들으시오. 오늘부로 태산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바뀌었소. 여기 계신 오막내 회장님과 그 손자이신 도진님이 지난 며칠간 외국계 펀드를 통해 태산그룹의 지분 67%를 매집하여 최대 주주가 되셨기 때문이요. 저기 단상 위에 떨고 있는 최만수는 이제 이 회사에서 청소부보다 못한 신세란 말이요. 장내에 엄청난 함성과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계 1위 그룹의 주인이 바뀌는 대한민국 경제사상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며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50억이나 주고 막아보려 했는데 67%라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그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청년, 도진이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도진은 한 걸음 한 걸음 최만수 회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의자 다리에 걸려 바닥에 비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도진은 쓰러진 최만수 회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단숨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만수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25년 전 5살이었던 나를 불타는 차 안에 가두고 비웃었던 내 놈의 얼굴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그날 밤에 죗값을 치를 시간이 왔다. 도진은 자신의 맞춤 수트 상의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얀 셔츠의 단추를 뜯어내듯 풀어 헤쳤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그의 넓은 어깨에 새겨진 검붉은 쌍두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과거 최만수가 저질렀던 악행의 증거이자 이 복수국의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최만수 회장의 두 눈이 공포로 뒤집혔습니다. 저 흉터, 자기가 직접 불에 달군 인두로 어린아이의 어깨에 찢어 넣었던 바로 그 흉터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막내의 손자가 거대한 제국의 포식자가 되어 자신의 숨통을 물어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진이 최만수 회장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엄청난 악력에
최만수 회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도지는 무릎 꿇은 최만수 회장의 귓가에 대고 잔혹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놈이 가진 모든 돈, 권력, 명예, 회사, 그 전부를 내가 집어삼켰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쓰레기일 뿐이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검은색 양복을 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만수 회장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던 바로 그 검찰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미 오막내 회장의 절대적인 자본 앞에 무릎을 꿇고 노선을 갈아탄 뒤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차가운 얼굴로 최만수 회장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만수 씨, 당신을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25년 전의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컹, 차가운 쇳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개가 되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기업 회장이 자신이 죽이려 했던 노파의 구두에 얼굴을 비비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막내 회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가거라. 내가 있어야 할 지옥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최만수 회장을 개 끌듯 질질 끌고 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단상 위, 이제 태산그룹의 가장 높은 왕좌에는 그림자 제국의 새로운 황제 도진과 영원한 절대자 오막내 회장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진 가장 잔혹하면서도 완벽하게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이 마침내 그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주주총회장이 피바람으로 물들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가장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구치소의 면회실. 차가운 철창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했던 두 절대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지요. 철창 밖에는 최고급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오막내 회장이 백금 지팡이에 손을 얹은 채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북해의 빙하보다 차갑고 냉철했습니다. 반면 철창 안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수임번호 4885. 며칠 전만 해도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태산그룹의 제왕 최만수 회장은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눈이 풀린 늙고 비루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오막내 회장을 보자마자 철창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큰 형님,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귀신이 쓰였던 게 분명합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형님 밑에서 구두 닦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구걸하는 최만수의 목소리는 비굴함을 넘어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막내 회장의 표정은 단 한 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만수의 발악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오늘 이 누추한 곳까지 걸음을 한 건 내 놈의 그 더러운 변명을 듣기 위함이 아니다. 확인 사살을 하러 온 것이지. 오막내 회장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철창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최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어본 순간 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것은 최만수가 스위스 비밀은행과 바하마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평생을 숨겨두었던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자금 계좌의 내역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좌의 잔액이 단 1원도 남지 않고 전부 0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최만수는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돈, 내 피 같은 돈이 왜 다 사라진 거야? 오막내 회장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놈이 횡령한 그 1조 원의 돈. 어제부로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남은 돈은 사회 빈곤층을 위한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했다. 껍데기뿐인 회사를 빼앗기고 그 숨겨둔 돈으로 감형을 받아 다시 일어설 꿈을 꾸었더냐? 착각하지 마라, 만수야. 내 놈은 이제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조차 없는 완벽한 알거지다. 너는 평생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쥐새끼들과 함께 썩다가 이름 없는 무연고 시신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감히 내 핏줄을 건드린 죄의 값이다. 최만수 회장은 절망감에 비명을 지르다 결국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 맞이한 완벽한 정신적 파멸이었습니다. 오막내 회장은 쓰러진 최만수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25년의 한이 드디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 태상그룹 본사의 50층 거대한 원탁이 놓인 최고급 임원 회의실에도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숙청의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의 최상위 권력을 상징하는 그 회의실에는 60여 명의 부사장과 전무, 상무들이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최만수 회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콩고물을 얻어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썩어빠진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원탁의 가장 상석, 최만수가 앉았던 바로 그 황금빛 의자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도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일광금융의 천태산 회장과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는 경호원 군단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지요. 압도적인 무력과 자본이 뿜어내는 공포에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도지는 탁자 위에 놓인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지는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서류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여러분이 최만수와 결탁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모든 증거 자료들입니다. 1원 단위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헉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임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천천히 거닐며 공포에 질린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태상그룹은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제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내 몸에 흐르는 오막내 회장님의 피는 배신자와 기생충을 결코 살려두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60명의 임원 전원에게 통보합니다. 당신들은 오늘부로 전원해고입니다. 퇴직금이나 위로금 따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횡령한 회사 자금 2천억 원에 대해 오늘 오후 3시까지 전액 변상하지 않으면 이 증거 자료들을
모조리 검찰에 넘기고 당신들의 개인 재산까지 모조리 압류할 것입니다. 도진의 무자비한 선고에 회의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평생을 바친 회사입니다. 임원들이 도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도진의 표정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임원들의 목덜미를 잡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이 찢어지고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질질 끌려나가는 제개 거물들의 모습은 일주일 전 비 내리던 밤 천막 농성장에서 깡패들에게 끌려나갔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거머리 같은 적폐들을 단숨에 쓸어버린 도진은 텅 빈 회의실의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여의도 금융가의 마천루들이 그의 발 아래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경제의 심장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태산그룹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도진은 과거 자신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피땀을 흘렸던 정직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위로금을 3배로 보상했습니다. 밑바닥에서 흙먼지를 마셔보았던 그는 돈의 가치와 노동자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진의 취임식 날 오막내 회장은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손자가 이끌어갈 눈부신 제국의 미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명동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제 거대한 숲을 호령할 새로운 범이 탄생했으니 늙은 호랑이는 뒤에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면 그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위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져 올랐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악한 자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응징을 가한 명동 전주와 그림자 제국 황태자의 전설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장 통쾌한 신화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의도를 피로 물들였던 태산그룹의 거대한 숙청 작업이 끝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썩어 빠진 고목 같았던 태산그룹은 도진이라는 젊고 압도적인 군주를 맞이한 후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도진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과거 최만수 회장 시절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던 하청업체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밀린 임금과 위로금, 병원비 명목으로 자그마치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그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회장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태산그룹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었습니다. 태산의 건설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충성심은 곧 회사의 역대급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도진을 가리켜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자 동시에 가장 따뜻한 성군이라는 뜻에서 두 얼굴의 황제라 불렀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태산의 하청업체를 건드리거나 갑질을 하려 들면 도진은 명동의 막대한 자본과 그림자 군단을 동원해 그 기업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내 식구는 목숨을 걸고 지켰지만 선을 넘는 적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철혈의 제왕악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1년 전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도진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서울 외곽의 빈민가 달동네에도 상상할 수 없는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더미와 폐차들이 뒹굴던 그 우중충한 언덕배기 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거대한 종합병원과 직업 전문 학교가 웅장한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도지는 최만수로부터 압류한 전 재산과 자신의 사재 5조 원을 털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복지재단인 쌍두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병원과 학교는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빈민들과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위한 무료 시설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중앙에는 도진의 어린 시절을 구원하고 그에게 제왕의 길을 열어준 오막내 회장의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이 새겨진 거대한 청동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과거 악취가 진동하던 빈민가의 상징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성하고 따뜻한 희망의 성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정점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 제국을 통치하는 절대자 오막내 회장이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명동의 한 고급 요정. 삼엄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는 가장 깊숙한 안채에서 대한민국 지하 경제를 주름잡는 거물들의 비밀 회합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광금융의 천태산 회장을 비롯해 부산, 광주, 인천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수십 명의 거물들이 최고급 찻잔을 앞에 두고 잔뜩 긴장한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상석에는 옥으로 깎아 만든 염주를 천천히 돌리고 있는 오막내 회장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흰머리는 조금 더 늘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는 오히려 더욱 깊고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천태산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큰 형님, 형님의 뜻대로 이제 대한민국 재계는 도진 회장님의 발 아래 완전히 평정되었습니다. 명동의 모든 조직원들도 이제 불법적인 고리대 금업을 모두 청산하고 합법적인 투자 금융회사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림자 군단은 도진 회장님의 뒤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거물들의 맹세에 오막내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오막내 회장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거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잘 들었다, 일광아. 권력이라는 것은 칼날과 같아서 남을 찌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를 베기 마련이다. 우리는 최만수라는 괴물을 잡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피눈물을 닦아주는 데 써야지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양지의 일은 내 손자 도진이에게 모두 맡기고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의 억울한 자들을 돕는 그림자가 되어라. 그것이 명동전주, 나 오막내의 마지막 명령이다. 형님,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사내들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던 거물들이 절대자의 마지막 가르침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친 도진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직접 차를 몰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허름한 포장마차에는 화려한 한복을 벗고 수수한 평상복 차림으로 뜨거운 국밥을 드시고 계신 오막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과 그림자 제국의 황제가 만나는 장소치고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도진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막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깍두기 하나를 손자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래. 세상에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널렸다지만 내 입에는 2,000원짜리 시장 국밥이 제일 맛있다. 너도 어서 한술 뜨거라. 오늘 주주총회에서 연설하느라 목이 많이 탔을 게 아니냐. 도지는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던 냉철한 제왕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할머니 앞에서는 그저 사랑스러운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전에 쌍두사 재단 병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할머니 흉상을 세웠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할머니께 고맙다며 절을 하고 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최만수를 무릎 꿇렸을 때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기뻤습니다. 오막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손자의 넓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어깨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인 쌍두사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통의 상징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이 할미는 25년 동안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짐승처럼 살았다. 하지만 그 지옥 같았던 시간 속에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랑이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제 이 할미는 여한이 없다. 앞으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내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거라. 내 뒤에는 항상 이 할미와 수만 명의 그림자 군단이 버티고 서 있을 것이다. 도지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올라 한강의 수면 위로 아름답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겁고 무자비했던 자본의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노파와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 거대 악을 짓밟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권력에 취해 길을 잃지 않았고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세상의 빛으로 돌려주며 진정한 제왕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사채시장의 전설 오막내 회장과 그림자 제국의 황태자 도진이 만들어갈 새로운 신화는 이제 막 그 위대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